이제 기원을 좀 먼저 이제 볼 텐데요. 이제 통계학을 영어로 하면 statistics잖아요. 그럼 statistics가 어디서 이제 기원했냐라는 건 뭐 몇 가지 설이 있던데, 그래도 가장 대중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그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라틴어 스타투스라고 발음을 하던데, 거기서 왔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요. 스테이트라고 하면 일단 뭐 국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한자어, 통계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앞에는 통자가 통치할 때 그 거느릴 통자고, 개자는 이제 계산할 때 쓰는 개자죠.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해보면 어떤 집단, 큰 집단을 다스리는데 쓰이는 계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데이터라고 남아있는 기록이 무엇인가라는 걸 찾아보면 쿠심의 태블릿이라고 하는데, 한 기원전 3000년경쯤에 있었다고 해요. 그게 보리 거래에 대한 기록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쿠심이 보리 한 3만 자루를 37개월에 걸쳐서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해서 보면은 이제 통계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을 모일 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집단이 형성되고, 운영할 때 숫자들이 필요했겠죠. 사람이 얼마나 되지? 그리고 뭐 농업을 하다 보면 수확량이 얼마나 되지? 또 수확량을 늘리려면 기후 뭐 날씨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될까? 뭐 온도는 나중에 나왔겠지만 그래도 뭐 약간의 기록하는 숫자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뭐 그다음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이제 기록들이 중요하게 됐죠. 이게 제가 가장 기초 통계학 할 때 가장 방점을 두고 항상 이거를 모르면 제 강의를 들었다고 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슬라이드예요.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 모수와 통계량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가장 굉장히 쉬운 개념인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모집단이 뭡니까? 모집단이라는 것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특성들을 모아놨어요. 지금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가구당 한 달 평균 지출비를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모집단은 뭐냐면 가구당 지출비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모을 거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가구가 모집단이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이제 엄밀히 말해서 가구는 모집단의 단위가 되는 거고, 내가 실제로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가구의 한 달 지출비, 비용이게 되겠죠. 그러면 근데 이걸 다 조사하려면 어떻게? 전수조사라고 얘기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때로는 이제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을 이제 뽑는 거예요. 샘플이라고 하는 거. 이제 부분 집합이 되겠죠. 이제 여기가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실제로 관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본을 하는 순간 이제 통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퍼퓰레이션에서도 통계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넘어가고, 샘플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한 1000가구를 조사해서 한 달 지출비를 내가 하겠다 하면 그게 이제 샘플이 이제 표본이 되는 거죠. 1000가구에 해당하는 그 가구당 이제 한 달 지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은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표본이 크면 클수록 모집단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건 당연합니다. 근데 연구 주제라는 것이 그냥 모집단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모집단의 어떤 특성에 관심이 있자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뭐죠? 평균 지출비. 그렇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것이 이제 모수가 되겠어요. 어떤 요약된 숫자라는 거. 그것을 이제 모수 파라메타라고 부르죠. 그래서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 그렇죠? 그 어떤 숫자로 나와져요. 그게 모수라고 하는데, 근데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집단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수는 모르는 숫자예요. 참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지만 모르는 숫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갖고 있는 거는 표본, 그렇죠? 표본은 뭐예요? 숫자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집합이죠. 그거에서
평균을 내면 그것이 이제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 평균을 내는 것이 뭐죠? 여기 나오는 통계량, 스태티스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은 우리가 직접 관측하는 모집단의 부분 집합이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연구 주제를 시작했을 때 연구 주제는 반드시 모수를 통해서 표현이 돼요. 평균이 얼마일까, 지지율이 얼마일까라든지 그 모수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 모수를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진 표본에서 그것을 이렇게 추정하는 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달 평균 지출비를 알기 위해서는 표본에서의 우리 이제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표값을 만들어내야 되죠. 물론 중앙값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값을 쓰기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평균이 중앙값보다는 좋더라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어떤 수학적 가정에서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시각화할 때 할 건데 뭐 예를 들어 내가 그 지출비가 정규 분포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평균으로 하는 게 좋더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하여간 이 차이점 꼭 중요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예를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모수가 되는 건데 그럼 모집단은 뭐죠? 뭘 수집하나요?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를 수집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얘기하자면 한국에 있는 성인들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부, yes or no, 예 아니요. 그것이 이제 모집단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하기 힘드니까 표본은 한 1000명이라고 생각하면 1000명의 그 응답, 그것이 이제 표본이 되겠고 모수는 말했듯이 그 전체 성인의 지지율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통계량은 뭐죠? 그 표본에서 계산한 지지율. 그렇죠. 네. 그 차이점, 네, 굉장히 쉬우면서도 네, 다른. 그래서 통계학의 핵심, 통계적 추론은 뭐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건 여기 안에서의 정보인데 내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뭐예요? 이 모집단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일반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일반화를 시킬 수 있냐 없냐. 그것이 이제 통계의 가설 검증, 이제 추정과 가설 검증. 추정은 이제 스태티스틱 통계량을 계산하는 것이고 어떤 추정량이 제일 좋냐에 관한 것이고요. 이제 내가 내린 결론, 만약에 지지율이 40%야. 그러면은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이게 과반이 안 된다. 근데 40%면 당연히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다른 표본을 가져오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수와 통계량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모수는 값이 하나예요. 그런데 몰라요. 근데 통계량은 뭐예요? 변해요. 표본마다 변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표본을 뽑을 때 확률의 바탕에서 뽑기 때문에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변동을 고려해서 진짜 40%가 50%보다 작은지 안 작은지를 통계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그렇게 결론 낼 수 있냐. 그냥 하나의 표본만 보고 작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통계적 추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릴 때 그것도 된다. 그 100%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네, 얘기할 때는 항상 95% 정도.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이게 50%보다 클 수도 있는데 5%의 그런 오류의 그런 위험도를 안고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리겠다. 5% 정도는 틀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여름이란 걸 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스크림과 물놀이 사고를 그냥 두 개의 데이터를 봤더니 상관관계가 있더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물놀이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막 이렇게 통계를 잘 안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상관관계가 있긴 있죠.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상관관계 아니라 우리는 이제 허위 상관관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제3의 변수, 결정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걸 이제
숨은 변수, 뭐 럴킹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름이라는 강력한 그런 요인이 있는 거죠. 여름이라서 아이스크림 판매가 증가하는 거고 여름이라서 물놀이 사유가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숨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허위 상관관계를 과도하게 해석했을 경우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누가 이렇냐?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여기 글자들 보시면요. 여름에 아이스크림이 소아마비를 일으킨다. 이런 주장을 1940년대 어떤 보건학자가, 보건 전문가가 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통계도 많이 발전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상관관계를 발견했겠죠. 아이스크림과 소아마비 그런 관계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소아마비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소비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여기에도 이제 숨은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숨은 변수일 것 같아요? 네, 여름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름이면 어디에 자주 갑니까? 어디요? 바닷가 안에 수영장. 바닷가는 좀 그렇고 소금도 있고 너무 넓어서 수영장에 갔더니 거기 이제 뭐 소아마비 바이러스 같은 게 거기서 잘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면 네, 아이스크림 그 판매가 증가하고 또 여름에 수영장에 많이 가서 이제 거기서 소아마비 그런 바이러스가 잘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허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손 씻기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았어요. 손에 이렇게 뭐 세균이 묻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헝가리 출신의 의사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산부인과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딱 보다 보니까 두 병동이 있는데 한 병동은 의사들이 주로 하는 거였고 다른 병동은 산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전에는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망률을 비교했을 때 의사 쪽이 더 높은 거예요. 이상하게 의사가 받았을 경우가 산파가 받았을 경우보다 더 그랬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열심히 생각하다 보니까 의사들은 이제 수술실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세균이 손에 있고 그래서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산파들은 뭐 그럴 일은 없고 또 손도 씻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일으키는 요인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손 씻기를 굉장히 이제 전파를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걸 주장하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안 믿어가지고 정신병동까지 갇혔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정신병동에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긴 한데 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은 다 받아들이죠, 이제. 당연히 의사의 손 씻기와 건강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들은 손을 씻고 이제 수술 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듯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험을 했을 경우는 밝힐 수 있겠지만 그런 관측 연구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인과관계로 보고 싶지만 그것을 밝혀내는 일은 게 쉽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담배 회사와 그런 피해자들의 그런 소송이 있었죠.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면 이제 폐 관련 그런 질병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다 뭐예요? 실험 계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딱 잘라서 한쪽은 담배를 피게 하고 한쪽은 담배를 안 피게 해. 그래야지만 인과관계가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점을 노리고 이제 담배 회사들이 그걸 끝까지 해서 이겼죠. 결국에는 이것은 인과관계가 아니고 그냥 상관관계일 뿐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뒷거래가 좀 있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더 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만 이 정도로 뭔가 되게 자명해 보이면서도 이런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과학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약간 허위 상관관계에 나왔기 때문에 좀 재밌으라고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다 아니다 하면서 여기 그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 그래프에 보면 여기 x축에 보면은 i의 수, y축은 그 집 위에 그 둥지, 황새들의 둥지의 개수예요. 그랬더니 i가 많을수록 지붕에 둥지가 많이 생겼네요. 그러면서 여기 그림에 보면 뭐예요? 황새가 아이를 데리고 오나? 뭐 이런 물론 이게 재미있으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이 허위 상관관계 당연히 허위 상관관계겠죠. 그럼 숨은 변수가 뭐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면 집의 크기, 그렇죠? 아이가 많을수록 집이 커져야 될 거고, 근데 집이 커지다 보니까 지붕의 면적이 넓어지면, 그렇죠? 뭐 둥지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뭐 다른 것도 생각해 보면 껌 판매량과 범죄율이 상관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껌을 많이 씹지 말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거기서의 숨은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껌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뭐가 또 그 범죄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네? 혼잡도는 바로 이제 인구가 늘면서 껌 판매는 당연히 늘어날 테고, 그래도 인구가 늘다 보면 범죄율도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칠공주의 존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칠공주. 껌 씹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